자, 93페이지. 제5절. 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회사. 영어로 보니까 REITs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칠판 한번 볼까요? 부동산 투자회사. 써봅시다. 자, 리츠라는 말이 있는데, 자, 리얼 에스테이트가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부동산. 인베스트, 투자. 트러스트, 신탁회사. 자, 영어를 직역을 해보니까요, 어떻게 나왔냐면, 부동산 투자 회사, 맞아요? 네. 자, 근데 다시 할게요. 거꾸로 갑니다. 회사죠? 뭐 하는 회사죠? 어디에다가만? 예. 부동산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된 회사가 바로 리츠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뭐 그냥 뭐 세부 내용을 잡자 이건 아닌데, 자, 리츠는 리츠다 시작. 이런 말이 있어요. 회사가 커지면 다른 회사랑 인수합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회사가 커지면. 근데 얘는 리츠죠. 리츠는 어디와 관련된 투자만 하기 위해서 설립했죠? 부동산과 관련된 투자를 하기 위해서, 부동산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했죠? 그래서 리츠는 리츠가 아닌 다른 회사랑은 인수합병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왜냐면요, 만약 리츠 회사가 돈이 엄청 많아. 그래서 다른 회사를 인수합병하려고 하는데, 여기 보니까 나이키 코리아 회사가 하나 매물로 나왔어. 근데 엄청 싸. 사면 돈이 될 것 같아. 근데 하더라도 이거 투자하면 돼, 안 돼? 안 돼. 왜? 여기는 어디에와 관련된 투자만 하게 돼 있어요. 부동산. 이건 신발, 옷은 부동산이 아니죠?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리츠는 리츠다. 리츠는 리츠니까 리츠가 아닌 다른 회사랑은 인수합병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그래서 한번 써봅시다. 리츠는 뭐라고요? 리츠는 리츠다. 두 번째. 리츠는 주식이다. 시작. 자, 이제 볼게요. 부동산 투자. 만약에 투자자가 우리가 배웠던 실물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직접 부동산에 직접 투자한다고 하면 장점도 있지만 문제점도 많아요. 어떤 문제점이 있냐면, 부동산 덩치가 커요. 그러니까 투자했다가 현금화 시키는데 애를 먹을 수가 있어. 그래서 일반 부동산 투자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현금화 시키는데 황금성이 낮은 그런 문제를 안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리츠는 부동산에 직접 투자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리츠는 뭐다? 주식이다. 리츠는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의 형태로 투자가 이루어집니다. 주식의 형태로. 그래서 실제로 이제 우리 신문에 보면 전날 주식 여기 종가 다 나와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정말 부동산 투자회사라는 테마가 별도로 있어요. 거기서 상장된 회사가 있는데요. 주가가 한 주당 뭐 4천 얼마짜리, 5천 얼마짜리 이래. 그러니까 리츠는 주식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져. 그러면 한 주당 금액이 커요, 작아요? 한 주당 4천, 5천 하니까 싸죠? 그렇죠? 그러면 소액 투자도 가능할 수 있나요? 그렇죠? 오늘 저녁에 친구들하고 술 먹는데 술값 한 10만 원 나왔다. 술 안 먹으면 리츠 주식 20몇 주 살 수도 있어요. 진짜 그래. 오늘 끝나고 점심 한 끼 안 먹으면 주식 한 채 살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험 볼 때까지 점심 굶고 그 돈 모으면 주식을 살 수가 있어요. 주식을. 자, 그러면서 리츠는 주식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시세대로 내려오면 자유롭게 사고 팔릴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리츠는 주식이니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일반 부동산 투자에 비해서 황금성이 높다 낮다. 황금성이 높은 특징이 있다. 요 정도. 다시. 리츠는 뭐다? 리츠다. 따라서 리츠는 리츠가 아닌 다른 회사랑은 인수합병할 수 없고, 리츠는 뭐다? 주식이다. 리츠는 주식이다. 그래서 리츠는 주식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황금성이 높다 낮다. 황금성이 높다.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고요. 책에 보니까 93페이지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있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도 있고, 기업 구조조정 부동산 투자회사 이런 게 있죠. 그렇죠? 한 장을 잠깐 넘겨보실래요? 잠깐 넘겨보세요.
일단 칠판만 봅니다.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위탁관리 부동산 투자회사가 있고 CR리츠라는 게 있어요. CR리츠. 자, CR리츠가 무엇인지 개념만 좀 설명할게요. CR리츠가. 예. 자, CR리츠는 기업의 구조 조정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업 구조 조정 부동산 투자회사를 갖다가 CR리츠라고 해요. CR리츠. 다시 읽어볼게요. 기업의 뭐를? 구조 조정을. 그럼 잠깐만, 구조 조정이란 말은 좀 들어봤죠? 아마 이 기업 있잖아요. 막 장사도 잘 되고 막 현금 보유 능력이 크면 그런 소리 안 해? 안 해. 뭔가 이제 부채가 많아가지고 채권 상환도 해야 되는데 뭔가 좀 제대로 안 되면 뭐 인력도 감축하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뭐 부동산도 처분해서 현금화 시키고 뭐 또 이렇게 오너가 출자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구조조정이라고 통상 우리가 들어본 적 있죠? 맞아요. 그럼 있잖아요. CR리츠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A란 기업이 지금 부도나기 직전이에요. 지금 채권단들이 압박을 하고 있어요. 지금. 어? 그래가지고 채권단들이 그래. 너 있잖아. 너 죽을래? 아니면 깜짝이야. 예. 깜짝이야. 예. 밑에 층에 키즈 카페가 들어온대요. 그래서 공사하고 있대요. 됐어요. 네. 지금 우리는 있잖아요. 이 소리가 귀에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수업에 집중을 해야 돼. 들려 안 들려? 안 들려요. 근데 왜 나는 들리지? 그럼 나는 강의에 집중 안 하고 있나? 보겠어요.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압박을 하는 거야. 채권단들이. 빨리 구조조정 노력을 해라 이거지. 성의를 보여라. 그래서 A 회사에서 이게 시가 1,000억짜리예요. 1,000억짜리 빌딩인데 이런 것도 막 팔아가지고 현금화 시켜야 되는 거야. 팔려고 내놔. 근데 이게 세워라 내오라 안 팔리면 안 되잖아요. 기업이 죽기 직전이니까. 그러면 요 회사는 돈을 모아가지고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급하게 내는 물건 있죠. 그런 것만 전문적으로 사주는 거야. 사주는 거야. 그러면 1,000억이면 당연히 야, 한 700억 하자. 이렇게 후려쳐서 사겠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암튼 기업들이 구조조정하기 위해서 물건 내놓으면 그거를 매입을 해줘. 그러면 기업들의 돈이 생기는 거죠. 그런 역할, 서브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CR리츠야. CR리츠. 자, 이제 근데 요거 가지고 이제 책은 보지 마. 책 보지 말고 이거 가지고 한번 볼게요. 이제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체가 있는 보통 그냥 회사예요. 실체가 있는 회사야. 위탁관리 CR리츠는 예, 실체가 없는, 우리가 흔히 서류상의 회사, 페이퍼 컴퍼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실체가 있냐 실체가 없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자 이제 세부적으로 보려고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이제 찍는 거야. 찍는 거 한번 찍어볼 거예요. 그냥 책 보지 말고 체크도 하지 말고. 시험에 상근 직원이 있냐 없냐 이거 물어보거든. 상근 직원이 우리 저기 밖에 우리 실장님이나 뭐 이렇게 원장님 이런 분들은 자기 책상이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은 자기 책상이 있다는 것은 이 공간에 상시적으로 출근해가지고 근무한다 이거거든. 자기 책상이 있다 이거야. 그러면 상근 직원이 있냐 없냐 물어보거든요. 찍어보는 거야. 상근 직원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기는요? 없어요. 여기는? 없어요. 그쵸. 아니, 그냥 이건 보통 회사거든. 그냥 일반 회사니까 상근 직원 있겠지. 여기는 서류상 회사거든. 그러니까 상근 직원이 없겠죠? 예, 요거. 다음. 아, 또 뭐가 있더라?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회사 내부에서 할 수 있느냐, 아니면 자산관리회사에 위탁을 해야 되냐, 그게 있거든요. 그것도 그냥 찍어봐. 찍어봐.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내부에서 하겠어요? 위탁을 하겠어요? 내부에서 하죠. 오, 잘하네. 다음. 위탁관리 CR리츠는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내부에서 해요? 위탁해요? 위탁하죠. 자, 이렇게 유추해서 때려 맞춰주는 거야. 볼래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실제 회사가 있어. 직원이 있거든. 자기 직원이 있는데 자기 회사의 자산의 투자 운영에 관한 업무를 남한테 위탁해? 아니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요 두 놈들은 실체가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자산의 투자 운용에 관한 업무를 담당할 직원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전문적으로 위탁해 준 회사에 위탁을 한다. 이런 거 잡으려는 게 여기서 일입니다. 일. 예. 그래서 아무튼 기본적인 개념만 들어봤어요. 자기관리 부동산 투자회사는 보통 회사야. 실체가 있다 없다? 있다. 나머지는 실체가 있다 없다?
없다. 예, 그 정도만 한번 듣고 넘어가주면 되겠어요. 그리고 그냥 해. 요게 시험에 있잖아요. 맨날 이거 나오거든요. 이제 또 게다가 그 우리 부동산 학계로는 다른 과목과는 달리 새로운 판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개정되는 것도 있는 게 아니에요. 뭐가 어느 한 파트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학계로는 바뀌는 게 없어요. 근데 딱 한 군데 부동산 금융에서 일부가 좀 바뀌긴 해요. 그러면 학계론 있잖아요. 뭐 하나 바뀌잖아요. 그럼 환장하고 시험을 내줍니다. 왜냐? 새로운 게 없잖아. 그러니까 바뀌면 정말 환장하고 내주거든요. 그래서 이번도 시험 보기 직전에 여기 바뀌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거 무조건 나온다 했더니 학생들이 합격하고 나서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교수님 정말 나온다는 거 정말 나왔네요 하기로 고맙다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랬는데요. 그건 제가 칭찬받을 일이 아니에요. 원래 학교는 그런 거예요. 원래. 그래서 안 바뀌어도 연락이 나오는데 바뀌면 환장하고 내주는 게 바로 이거거든. 그래서 이게 뭔지 지금 몰라 좋으니까 그냥 읽어보게. 어떻게 하느냐? 5, 3, 3, 70, 50, 50 시작. 5, 3, 3, 70, 50, 50 다시 시작. 5, 3, 3, 70, 50, 50 이렇게 한번 읽어보면 다음 순한테 제가 설명해주면 그거라고 기억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겠죠. 사람마다 다르겠지. 다시 한번 시작. 5, 3, 3, 70, 50, 50 예, 됐습니다. 자, 다음 이제 우리 책 그 94페이지에 보면요.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소리가 있어요. 보이세요? 프로젝트 파이낸싱 있는데 자, 일단은 용어를 좀 몇 개 볼 건데 양가로 2번 오른쪽 특징 보니까요. 특징 봤어요? 네. 일단 동그라미 1번에 시킨 대로만 밑줄 좀 그어볼게요. 먼저 독립된 프로젝트 회사 설립 밑줄 그어봐. 일단 그어봐. 예, 되고 동그라미 2번에 두 번째 줄에 비소구금융 밑줄. 네. B자 동그라미 B. 대칭의 반대가 뭔 말이야? 비대칭. 비대칭은 대칭이 아니다 이 말이죠? 네. 그러면 비소구금융이라고 했으니까 소구금융이 아니다 이 말인 것 같아. 네. 동그라미 5번의 두 번째 줄 부외금융이란 말이 있을 거예요. 부외 동그라미지. 부외 금융했고 부외 동그라미. 동그라미 6번 신탁계정 밑줄. 영어로 보니까 에스크로우 계정이라고 나왔네. 예, 그렇죠. 거기다가 밑에다가 위탁 계정이라고 하면 그냥 써봐. 원래 정식 명칭은 결제 위탁 계정인데 그냥 위탁 계정 그렇게만 위탁 계정 이렇게 하나 더 넘겨서 양가로 3번 동그라미 1번 비소금융 밑줄 동그라미 2번 부외금융 밑줄 예, 96페이지 양가로 3번에 동그라미 1번 2번 제목만 일단 밑줄 자 이제 볼 거예요. 근데 이제 책이 이렇게 요건 입문서니까 입문서는 어떤 용도예요? 좀 있으면 버릴 책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나와도 문제가 안 돼. 근데 나중에 기본서는 이제 이렇게 안 나오고 시험에서 물어보는 형태대로 다 나와. 특징, 차입자 입장에서 특징 장점 끝나고 대출자 입장에서 특징 장점 시험에서 물어본 대로 기본서를 이번에 구성이 이제 그렇게 이제 나올 겁니다. 이번에는 자 일단 어쨌든 봅시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또는 파이낸스 프로젝트 파이낸싱 하는데 영어로 쓰면 이렇게 합니다. 프로젝트 파이낸싱 이렇게 해주는데요. 먼저 파이낸싱이 뭐냐면요.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금융을 파이낸싱이라고 그래요. 자금 융통하는 거. 그러면 어디?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게 파이낸싱이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가 흔히 어떻게 배웠었냐면 기존에는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필요한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보통의 부동산 금융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보통에. 근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특징은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자, 개발 사업의 프로젝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융통하는 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자, 일단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은 뭘 담보로? 수익성을 담보로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 이렇게. 필요한 자금을 융통한다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한번 가볼게요.
먼저 큰 특징은 이제 한번 가보는데, 자, 갑돌이라는 부동산 개발업자가 있었네요. 갑돌이라는 개발업자가 있었는데, 갑돌이가 저기 광주 외곽에다가 2천억 원의 자금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개발 사업을 진행하려고 그래요. 크죠? 예, 진행하려고 그래. 근데 갑돌이가 가진 자기 부동산이 저기 수안지구에 단독주택 좋은 데 살고 있거든요. 10억짜리. 만약에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이라면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는 이 금액을 조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면 빌릴 수 있는 돈이 기꺼이 뭐 한 4억, 5억 그 정도밖에 못 빌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부동산 담보대출로는 이 사업 자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개발업자가 은행을 찾아갔어요. 은행한테 가가지고, 내가 지금 이 개발 사업 하려고 하는데 너무너무 수익성이 좋다. 그러니까 요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보고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해가지고 수익성이 좋다고 한다면 이 수익성을 믿고 나에게 투자를 해달라라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첫 번째 큰 틀입니다. 그래서 보니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개발 사업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하는데 부동산을 담보로 맡기는 거 자금 조달하는 게 아니고 개발 사업이 뭐를?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 조달하는 거죠. 일단 그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여기서 이제 요 사람 갑돌이를 개발업자라고 그랬죠. 개발업자가 시험에 차입자라고도 나옵니다. 왜? 갑돌이 돈 빌려 안 빌려? 빌리죠. 그래서 차입자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하고, 또 갑돌이는 개발 사업을 뭐 하려고 하냐면 시행하려고 한대요. 그래서 시행사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자, 개발업자 갑돌이는 다른 말로 뭐라고도 부른다? 차입자 또는 시행사 수업. 앞으로 이게 나와요. 시행사, 시공사란 말이 나와요.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집 근처에 보니까 이렇게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펜스 쳐놨더라고, 펜스. 근데 거기 보니까 시행사, 주식회사 ABC 시행사가 이렇게, ABC 시행사가 이렇게 있더라고요. 시행사가 하는 역할은요, 개발 사업을 끌어가는 주체가 됩니다. 자금 조달도 하고 개발 사업 계획하고 각종 인허가 다 담당하고요. 근데 그 밑에 보니까 시공사가 있어요. 시공사. 예. 현대건설 주식회사 이렇게 붙어 있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시공사는 돈 받고 아파트 만들어주는 게 시공사예요. 그러면 아파트가 완공이 되면 아파트 브랜드는 뭐가 되겠어요? 현대 일스테이트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자, 시행사는 개발 사업을 계획하고 끌어가는 주체가 되고, 시공사는 이 물건을 만들어주는 주체가 시공사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시공사는 누구한테 공사비 받고 일해 주는 거야? 시행사한테 공사비 받고 일해 주는 겁니다. 갑돌이는 시공사의 시행사예요. 시행하고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갑돌이 차입자가 있고요. 다음 어디 이제 한번 물어볼게요. 개발 사업에 뭐가 담보가 된다고 그랬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대충 봐도 차입자 입장에서는 유리한 구조예요, 불리한 구조예요? 아마 차입자 입장에서는 뭔가 나름대로 유리한 구조가 될 것 같아요. 자기 부동산 담보로 잡히고 돈 빌리는 게 아니고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담보로 돈을 조달하는 거예요. 수익성만 좋으면 많은 돈을 빌려서 개발 사업을 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일단은 차입자한테는 뭔가 이렇게 유리한 특징이 나타나는 것도 같아요, 느낌이. 다음. 근데 이제 은행은 있잖아요. 자, 시험에 이렇게 나오더라고. 부동산 담보대출에 비해서 수익성을 담보로 하는 PF 대출은 은행의 위험이 더 크다. 맞아, 틀려? 당연한 거 아닌가요? 부동산을 담보로 잡고 빌리는 것보다 불확실한 수익성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는 게 더 위험하겠죠. 그러면 일단 은행은 위험성이 크다? 네. 뭔가 안전장치를 만들어 놓으려고 할 수도 있겠네? 네. 이제 용어 4가지 갈 겁니다. 4가지 가기 전에 가장 첫 번째 기본이 되는 것은 이겁니다. 개발 사업에 뭐가 기초가 된다? 여기에 기초가 돼요, 요게. 그래서 시험에는 실제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가장 큰 특징은 부동산을 이용해서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데 있다. OX. X. 개발 사업의
수익성을 기초로 자금을 조달한다. 그렇게 가야 돼요. 이제 가볼게요.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차입자는 부외입니다. 자, 부외가 무슨 말이냐면요. 부채 아니래.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래. 볼래요?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5억을 빌려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이 5억은 갑돌이 차입자가 갚아야 될 개인적인 부채 맞아요? 네. 맞죠? 근데 얘는 부동산이 담보가 된 게 아니고 개발사업에 뭐가 담보가 됐어요? 수익성을 담보로 돈을 받은 거야. 그러니까 이 돈은 빌려온 이 돈은 갑돌이의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에요. 그래서 오프 밸런스 해가지고 부채 외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래. 그러면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다 하더라도 은행은 차입자에게 내 돈 내놔라고 소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니까. 그러니까 소구할 수 없다 해서 무슨 금융이다? 비소금 금융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비소금. 다음에 만약에 갑돌이가 자기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10억짜리 부동산을 담보로 잡히고 돈을 빌려온다면 한 요만큼 정도밖에 돈을 못 빌려오는 거예요. 5억 정도밖에. 맞죠? 네. 근데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죠. 네. 수익성을 담보로 했으니까. 그래서 수익성만 좋으면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대요. 그래서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는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빌려올 수 있다. 그걸 갖다가 뭐라 불러주냐면 부의 금융효과다라고 이렇게 불러줍니다. 다시 뭐가 담보가 된다? 수익성이 담보가 돼서 자금을 조달했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다. 그러니까 잘못돼도 은행은 차입자한테 내놔라 할 수 없다. 그러면 수익성만 좋으면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수익성만 좋으면 더 많은 자금을 빌려올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부외 금융효과로 인해서 채무 수용 능력이 커진다. 더 많은 돈을 빌려올 수 있다. 이겁니다. 어쨌든 이 두 개 용어는 차입자 입장에서 장점이에요, 단점이에요? 긍정적인 유리한 특징이 되겠죠? 좋아요. 다음 이번 은행 가볼게요. 은행은 일반 부동산 담보 대출에 비해서 위험성이 더 크죠? 네. 그죠? 뭔가 안전장치를 걸어야 돼. 첫 번째 신용카드 써봤어요? 신용카드? 네. 신용의 절연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자, 스톱. 용어를 한번 읽어보자고. 신용을 연결하겠대, 끊어버리겠대. 신용을 끊어버리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이제 카드가 롯데카드, 삼성카드, 현대카드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롯데카드에서 200만 원 현금 서비스 받았어. 근데 갚아야 되잖아요.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못 갚으니까 롯데카드에 전화가 온 거야. 왜 돈 안 갚냐 했더니 내가 돈이 없으니까 안 갚지 했더니 막 뭐라 하길래 야 끊어! 너희들하고 상종도 안 할 거야 하고 전화 끊은 거야 내가. 롯데카드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내 생각에는 앞으로 절대 롯데카드 이 거지 같은 놈들하고 상대 안 하겠다 그래서 생각을 했거든. 그래가지고 나중에 삼성카드 끌려고 하면 돼, 안 돼?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참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들이야. 돈이 이렇게 풍족해서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구나. 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요. 근데 실제로 신용들은 다 연결이 돼 있어, 연결이. 그래가지고 한쪽에서 빵꾸 나면 다른 쪽도 다 연결이 돼 버리거든. 그런데 여기는 신용을 연결하겠대, 끊어버리겠대. 신용을 끊어버리겠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행이 이제 이거 보고 투자 대출을 해주기로 결정했어요. 근데 걱정스러운 게 있는 거야. 뭐가 걱정스럽냐면 아니 지금 여기 광주에다 하고 있는 이 개발 사업은 참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갑돌이가 하는 이 회사에서 지금 저기 순천에도 일을 벌리고 있고 여수에서도 개발 사업 하고 있고 곡성에서도 개발 사업, 담양에서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은행 입장에서는 이 강주 개발 사업 자체는 좋지만 얘가 지금 벌려놓은 이런 데에서 만약에 부도가 나버린다면 여기까지 연결이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신용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은행이 갑돌이한테 독립적인 법인 설립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갑돌이한테 아예 강주 개발 주식회사라는 별도의 회사를 만들라고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이 개발 사업은 여기서 별도로 추진하라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만약에 다른 데서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여기까지 연결이 돼야 안 돼. 신용을 끊어버리겠다 이거죠. 예. 그래서 자, 은행은 차입자, 개발업자의 개인적인 채무 등이 PF 사업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끔
독립적인 법인 설립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걸 갖다 신용을 끊어버리는 행위죠. 뭐라 한다? 신용의 절연이라고 그래.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 안전장치가 된 거 맞아요? 아, 맞죠. 두 번째. 돈. 은행이 갑돌이한테 만약에 돈을 직접 주잖아요. 갑돌이 시행사죠? 그러면 갑돌이가 막 돈을 막 빼먹고 시공사에게 공사비를 제대로 안 줘버릴 수도 있죠. 먹튀해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면 안 돼. 은행 입장에서는 오로지 무슨 생각이냐면 이 프로젝트 마음에 들어. 좋아. 그러면 계획대로 공사가 착착착 진행이 돼가지고 개발 사업이 계획대로 완료가 된 다음에 분양을 해서 내가 빌려준 돈과 함께 많은 이자 수익을 챙겨가야지 이게 온통 관심사거든. 은행한테는. 그러면 시행사가 이익을 보든 말든 은행 관심 없어. 결국 이 부동산이란 물건을 누가 만드는 거죠? 시공사가 물건 만드는 거죠. 그러면 시공사가 계획대로 이 건물 건축을 제대로 하려면 돈이 제대로 나와야지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은행이 돈을 갑돌이 개발업자에게 직접 주면 개발업자가 이상한 짓을 해볼지 모르니까 별도의 통장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가지고 돈도 여기다 집어넣고 여기서 지출을 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어디? 시행사 이익하고 시공사 공사 비용하고 지출 우선순위가 뭘 것 같아? 당연히 시공사의 공사비가 우선적으로 나가야지 공사가 진행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자금 지출을 통지를 하겠대요. 이 통장의 이름을 아까 우리 책에 아까 뭐라고 써있냐면 신탁계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신탁계정. 맞아요. 신탁계정. 나중에 제가 신탁 설명할 거거든요. 근데 신탁계정인데 시험에는 실제로는 신탁계정이라고 그래. 근데 시험에는 그걸 갖다가 뭐라고 불러주냐면 에스크로우 계정, 결제 위탁 계정 이렇게 불러줍니다. 결제 위탁 계정. 예. 결제 위탁 계정. 자, 여기 잠깐 볼게요. 자, 봅니다. 자, 별도의 그러니까 자금 통제를 하기 위해서 은행이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서 관리한다고 그랬죠? 그걸 갖다 뭐라 불러준다? 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결제 위탁 계정. 그냥 흔히 위탁 계정이라고도 이렇게 불러줍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렇게 통지를 하면 은행 입장에서는 예. 그러니까 자금 통제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겠죠? 그렇죠. 요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기본적인 틀이에요. 용어 5개. 첫 번째. 개발 사업에 뭐가 담보가 된다? 이게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차입자, 개발업자는 수익성이 담보가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뭐다? 부의 금융효과.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기 때문에 은행은 차입자에게 내놔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비소구 금융이라 한다. 은행은 일반 담보대출에 비해서 PF 대출은 위험이 크다. 그래서 뭔가 안전장치를 걸어놓으려고 한다. 그래서 차입자의 개인적인 파산 등이 PF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끔 하기 위해서 독립적인 법인 설립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신용을 잘라버려야 돼. 신용의 절연. 또 은행은 현금 지출에 자금 지출의 우선순위를 통제하기 위해서 별도의 통장을 만드는데 그 통장의 이름이 뭐다? 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위탁 계정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용어 5개가 일단은 기본이 돼. 기본. 그 중에 가장 중요한 용어는 뭘까요? 수익성 담보가 가장 중요해요. 수익성이 담보가 된다. 수익 담보된다. 예. 그래서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한번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책엔 지금 이 뒤쪽이 바로 연결이 안 됐는데, 오늘 근데 부담스럽다, 수업하기가. 1교시 때도 영어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뭐 프로젝트 파이낸싱, 리치 많이 나오네. 예. 영어 공부 좀 더 해야 되겠네, 영어 공부. 예, 주목하세요,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어요. 아니야, 필기 안 해도 돼. 자, B란 말 있어, B. 빌드. 읽어보세요. 시작. 이런 건 안 해도 되고 그냥 B라고 하면 돼요. 건설한다. 준공한다. 네. 빌드. B라고 하면 돼. B. 책에 내 분명히 뭐라고 했냐면 책에 안 나왔다고 그랬는데 그냥 봐. 네. 다음에 이제 T란 게 있어. T. 트랜스퍼. 소유권 양도. 이전. 소유권을
귀속 넘겨주겠다. 양도 이전 기소를 T라고 그래. T. 뭐라 한다? T. 트랜스퍼 이런 소리 안 해도 돼요. 그냥 T 하면 돼. T. 다음 L. L은 뭐냐면 리스. 빌린다. 임차한다. 예, 임대한다. 빌린다. O는 두 개 있어. 오퍼레이트. 운영이란 게 있고요. 오운. 소유란 게 있어요. 그래서 BTLO 요거 가지고 조합을 하는데 시험에 정말 잘 나옵니다. 정말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이쪽 파트는 박스 문제가 좀 나올 가능성이 이번에 좀 큽니다. 이제 어떤 식이냐면 어디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자 영어 단어를 갖다가 문장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보자. 천안 논산 고속도로 들어보셨죠? 네. 그렇죠? 이게 총 사업 기간이 몇 년이냐면 35년짜리예요. 총 사업 기간이 35년인데 예, 이제 볼게요. 이 천안 논산 고속도로를 대우건설을 비롯한 11개 건설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만들었대. 수도. 이제 컨소시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걸 가지고 오답을 주진 않아. 자, 무슨 시험? 컨소시엄. 시작. 예, 대규모 개발 사업은 한 개 건설사가 혼자 다 하기 힘들죠. 그래서 여러 건설사가 같이 참여한대요. 그래서 그걸 컨소시엄이라고 그래. 오답을 주진 않고 용어만 나와. 그러니까 대규모 개발 사업은 같이 한다. 뭘 한다? 컨소시엄. 이렇게만 듣기만 하면 돼요. 준공했대요. 5년에 걸쳐서 만들었대. 근데 이 시설을 만들고 나서 국가에게 공사비 주세요 했더니 국가가 돈 안 준대요. 예. 돈 안 주고 먼저 이렇게 하는데요. 만들자마자 소유권을 국가에게 귀속시키라고 이전시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대요. 그리고 나서 30년 동안 이 고속도로 시설 운영권을 컨소시엄 법인이 보유하면서 수익을 챙겨갈 수 있게끔 이렇게 한답니다. 고속도로에서 수익이 발생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그치. 우리 민자도로라는 소리 있죠. 그 민자는 숙자, 민자 이런 게 아닌지 아시죠? 민자가 뭐야? 민간 자본 끌어당기서 하는 거예요. 원래 그 도로 국가가 만들어야 돼. 국가 지자체가. 근데 민간 자본을 PF 사업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국가가 만든 고속도로하고 민자도로는요. 그러니까 우리 그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도 민자도로예요. 민간 자본 이용이 있으니까 민자도로는 이용하면 통행료가 싸요, 비싸요? 비싸더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강주죠. 강주죠. 여기 서울이에요. 우리 처갓집이 서울인데 이제 광주에서 서울 가는 도중에 천안 논산 고속도로 이렇게 있어요. 여기 거쳐서 가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마 거의 2만 원 돈 나올 거야 아마. 예, 통행료가 이 거쳐서 가니까 이 민자도로 거쳐서 가니까. 근데 제가 토요일 날 있잖아요. 저기 용평 스키장 갔다 왔어. 평창. 여기 끝에. 그래서 그 집에 서울까지 가면 채 300km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 그 정도 되는 것 같아. 근데 이 평창까지는 415km인가? 뭐 이렇게 되더라고, 이렇게. 한참 걸렸는데 이게 더 싸. 통행료가. 이게. 왜냐? 여기는 중간에 뭐가 걸려있으니까. 민자도로가 걸렸으니까. 이게 오히려 더 싸더라고. 이거는 18,000원 얼마인가 밖에 안 하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결론은 나 토요일 날 어디 갔다 왔다. 스키장 갔다 왔다. 예. 아이고, 재밌대. 예. 자랑하는 건 아니고 사례를 들었을 뿐이에요. 사례를. 절대 자랑한 건 아니죠. 예. 자, 자랑한 건 아니고요. 그래서 자, 보세요. 그러면 고속도로 톨게이트 수입이란 게 발생할 수 있고 또 하나 더 있어요. 고속도로에서 수입이 발생할 수 있는 아주 그치지. 휴게소 운영권, 그거 되게 크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30년 동안 이 컨소시엄 법인에게 고속도로 톨게이트 운영과 함께 휴게소 운영권을 주는 거죠. 공사비 빼먹으라고. 이런 방식을 뭐라고 하느냐 이제 하거든. 그러면 자, 잘 넣어요. 1번 BTL 방식이다. 2번 BO 방식이다. 3번 BTO 방식이다. 4번 BOT 방식이다. 자,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식의 문제가 되게 잘 나오거든요. 이번에는 아마 여기에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이 문제가. 그러면 영어 단어만 넣어주면 돼요. 자, 그리고 왜 이게 총 기간이 35년이냐면요. 아시겠어요? 만드는데 5년, 수익 빼먹는데 30년 주거든요. 그래서 35년짜리라고 그래. 뭐 됐고. 자, 이건 필요 없는 소리. 첫 번째는
첫 번째 여기서 첫 번째 줄에서 제일 중요한 용어가 뭐죠? 뭐씨. 아니 지금 이제 이게 이런 무슨 방식이냐 물어보는데 컨설팅 뭐가 중요해. 아이씨. 자, 뭐가 제일 중요해요? 그치? 항상 첫 글자는 B가 나오는 거야. B. B. 다 B네. 의미 없어. 두 번째,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죠? 뭐야? T. 아, 아직 이제 오늘 영어를 너무 많이 배웠다. 그죠? 예. 너무 많이 했네. 소유권을 넘기는 거예요. T. T. 그 다음. 뭐? 그럼 BT5 방식이다. 이렇게 찍어주면 되는 거야. BT5 방식이다. 예. 이렇게. 이제 되게 쉬워요. 영어 단어만 알면 예, 쉬워요. 다음. 이제 근데 그럼 고속도로는 무조건 이렇게 하냐? 그건 아니에요. 또 해볼까요? 아, 또 상당히 이제 지자체 도로 같은 경우는 또 이렇게 않고 이렇게도 많이 해요. 만들었죠? 준공하고 나서 이 건설사에게 시설의 소유 운영권을 20년간 주는 거야. 20년간. 그리고 이 기간이 끝나면 기간 종료 시 이 시설을 국가에게 귀속시킨다. 이렇게 하면 여기서 O를 누가 있어? O 했죠? 그 다음 뭐 있어요? 그럼 BOT 방식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속도로는 무조건 BTO 이런 게 하면 안 되고 시험에 BTO라고 상황을 주기도 하고 BOT라고 주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장에 맞게끔 영어 단어만 딱 넣어주면 돼. 이렇게. 자, 또 해볼게요. 우리나라가 발전소 기술력이 세계 최고 수준이래요. 진짜 최고 수준이래. 물론 비리도 세계 최고 수준이야. 해먹을 걸 해쳐먹어야지. 원자력 발전소에도 부품 엉망 갖다 놓고 그랬잖아요. 자우지간 정말 이 수업 시간에 그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나는 오히려 지금 이게 진짜 세상이 막 복잡하잖아요. 지금 잘 됐다고 생각해. 그래서 확 뒤집어가지고 정말 천의 것 다 쳐내고 정말 새로운 세상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 진짜. 아니 세상에 원전 그 부품까지도 빼먹고 그런 놈들이 도대체 그 빼먹고 그 놈들은 딴 나라로 이민 가려고 했나? 그런 놈들은 원전에다 쳐박아서 죽여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너무 심하죠. 아무튼 그래. 그래서 갑자기 또 열받네 또. 자, 이제 봅시다. 근데 우리나라가 터키에다가 우리나라 수자원공사가 터키하고 이제 그 발전소를 지어주기로 이제 계약을 맺었대요. 그래서 첫 번째 수자원공사가 자 5년에 걸쳐서 발전소를 터키에다 준공을 해줬대요. 자, 근데 발전소를 만들어 주고 나서 바로 빠져나와 버리면 안 되지. 왜냐면 터키가 왜 우리나라에다 발전소 만들어 달라고 했겠어? 지네들은 기술력이 없으니까 그랬겠지. 근데 시설만 만들어 주고 빠져나가면 안 되겠지. 그래서 다시 이제 둘 사이에 계약을 맺겠죠. 그래서 우리 수자원공사가 이 시설의 소유권을 갖는 거예요. 소유권을 갖고 약정에 의해서 30년간 운영을 해주고 나서 그 다음에 팔아먹든지 계속 연장하든지 그렇게 하겠대. 왜 그러냐면 이 기간 동안 수자원공사가 운영하면서 터키 기술자들이 참여하겠죠. 그러면서 이 기간 동안 충분하게 기술력을 전수를 받겠다 이 말이거든. 자, 그럼 이때는 일단 첫 대가리는 전부 뭐예요? B. 그 다음 뭐가 나와야 돼? O는 소유했어. 그리고 또 뭐 했어? 운영했죠? 그럼 이건 무슨 방식이 된다? BOO 방식이 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다음. 쓰지 마. 나중에 기본서에 딱 정리 다 됐어요.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지금 듣기만 해. 다음. 어디? 군인 아파트 있죠? 군인 아파트. 군인 아파트는 색깔이 무슨 색깔이에요? 초록색? 국방색? 군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아파트가 소리가 그 소리야. 그렇지 않아요. 군인 아파트 요즘에 푸르지오, 레미안 이런 거 많아요. 그 용산 같은 데 가보면 한강 옆에 그쪽 가보면요. 저기 이제 군인 아파트들이 되게 많은데 민간 아파트도 섞였는데 어떤 게 군인 아파트인지 민간 아파트인지 몰라요. 브랜드는 전부 다 그런 브랜드니까 다. 대신에 군복 입고 많이 그 아파트에서 사람들이 나오면 아 저기 군인 아파트인가 보다 그러는 거거든. 그러면 어디? 이 군인 아파트는 누가 만들어야 되냐면 국방부가 만들어줘야 돼 사실은. 근데 국방부가 건설사한테 만들라고 시켰대요. 그래서 건설사가 3년에 걸쳐서 준공을 했대. 만들자마자 소유권을 국방부에게
이전하도록 이렇게 계약을 원래 맺었대. 그리고 나서 건설사는 이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10년 동안 시설에 대한 운영권을 갖도록 약정을 했대. 근데 단 절대 이 시설 운영권을 다른 업체, 다른 데다가 빌려줘서는 안 되고 국방부가 임대로 지불하고 국방부가 빌려 쓰기로 약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거지. 아파트 지어주고 공사비 목돈으로 받은 게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받겠다. 뭐 이런 개념이지 사실은. 그럼 여기서 볼게요. 맨 처음 여기 첫 번째 줄 뭐가 제일 중요하지? B. 두 번째 줄은 뭐가 중요해요? T. 그리고 여기서는 운영권은 껍데기예요, 껍데기. 건설사가 운영권을 갖긴 가졌지만 이 운영권을 가지고 자기가 마음대로 운영할 수가 없다니까. 국방부에게 임대료 받고 빌려주기로 약정한 거야. 예. 그러니까 이건 의미가 없고. 이게 뭐예요? 뭐죠? 그럼 뭐가 돼? B, T, L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력한 예상 문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전혀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예. 그렇게 신기한 눈으로 신경 쓰여져? 쓰여져? 아니야. 내가 여지껏 강의했는데 여러 문제 틀린 학생도 거의 100명 중에 한 두세 명밖에 안 돼요. 아니 진짜라니까? 왜? 틀릴 자신 있어? 아니 틀리고 싶어도 안 틀린다니까. 이게 너무 쉬우니까. 그래서 나중에 요 단어 조합만 하면 돼. B는 뭔 말이다? 건설, 준공, 만든다. 근데 B는 사실 필요도 없어, 필요도 없어. 왜? 앞 대가리가 다 B니까. 뭐 만들어 놓고 뭐 이야기를 해야지 뭐. 그래서 별로 의미 없는 소리지. 별로 의미가 아니고 아예 의미가 없지 뭐 사실은. T, 트랜스퍼, 소유권 어떻게 한다? 양도, 이전, 귀속, 넘긴다. 임대를 주고 빌려 쓴다. L은 뭐다? 임대, 임차 똑같은 말. O는 두 가지다. 오퍼레이트 하면 운영이라는 게 있고, 운영도 O고, 소유한다, 시설을 소유한다도 뭐다? O다. 그래서 BTLO, 요 영어 단어 가지고 조합만 해주면 돼, 조합만. 네. 그래서 어쨌든 요 부분도 시험에 은근히 잘 나오고, 이번은 이 박스 형태로 문제가, 아까 제가 보여드렸죠? 이 박스에다가 어떤 상황을 주는 거야. 주고 이게 무슨 방식이냐? 1번 BTO, 2번 BOT 뭐 이렇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이번에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그렇게. 자, 다음에 오른쪽 보니까 제 97페이지 보금자리론 보이세요? 네. 보금자리론. 일단 뭐 제가 다른 소리 안 할게요. 네, 일단 여기 있는 것 중에 딱 두 개만 이야기할 거예요. 두 개만. 예. 대출 기간 보이세요? 네. 뭐라고 나왔어요? 10, 15, 20, 30, 10 동그라미 10. 안 보이구나. 안 보이면 그냥 냅둬. 어차피 버릴 책인데 뭐. 대출 기간은 10, 15, 20, 30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 어디 동그라미 치라고 그랬죠? 그 10은 최저 기간일까요? 최장기간일까요? 그렇죠? 최저 10년이래. 뭐라고요? 최저 10년. 거기서 오답이 여러 번 나왔어요. 오답이. 가만 놔두고. 그 밑에 대출금리 보이세요? 대출금리는 대출 가능한 대출금리는 보니까 대출 실행일부터 만기일까지 동그라미 무슨 금리? 고정금리. 나머지는 손대지 말고요. 그래서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취급되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보금자리로는 무슨 금리다? 고정금리다. 대출 만기가 최저 몇 년이다? 10년이다. 딱 요것만. 지금은 요것만. 근데 요즘 보니까 이제 정부가 금융 규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다음 이렇게 수업할 때는 건드려 줘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은 어쨌든 책에 있는 대로만. 다시 우리 시험에 나오는 보금자리로는 무슨 금리? 고정금리. 몇 년? 10년이라고 했더니 우리 학생 중에 한 명이 쉬는 시간에 오늘 수업 끝나고 저 밑에 농협 있죠. 농협을 우리가 NH라고 한가? NH 이렇게. 예. 아까는 뭐라고 했어요? LH 말고 NH. 예. NH. 깜짝이야. 씨. 자, 여기. 자. NH. 뭐야. 잠깐. 자.
여기에도 막 이런 게 있어요. 은행마다. 자기 은행 이름 붙여놓고 보금자리론 있어. 그래 놓고 분명히 우리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고정금리라고 그랬어요? 변동금리라고 그랬어요? 고정금리라고 그랬죠? 근데 요거 가보니까요. 3년 만기 변동금리 이렇게 돼 있다. 이게 있다니까? 그럼 선생님 보금자리로는 고정금리라고 그리고 최저 10년이라고 그랬는데 아닌 것도 있대요. 그러면 안 돼. 자, 요거는 은행 자체적으로 지금 취급하는 상품이에요. 우리 시험에 나오는 보금자리로는 한국주택금융공사를 통해서 공이 똑같이 적용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는 이런 거 아니에요. 아니고 만기가 최저 몇 년? 10년. 무슨 금리? 고정금리. 만기가 최저 10년 고정금리 대출 상품을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셨어요? 네. 그래요. 다음. 이제 한 장을 또 넘겨볼까요? 넘겨보니까 98페이지에 무슨 연금 나왔어요? 주택연금. 자, 요거 이번에 나올 가능성이 크네요. 방금 우리 보금자리론 하나 했고 이번에 주택연금 한번 해봅시다. 자, 주목하세요. 항상 어떤 용어가 나오면 한번 용어를 지금 우리가 시간이 급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쯤 용어를 생각해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시작.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봐. 주택을 이용해서 뭘 받을 수 있다? 연금을 받을 수 있나 봐. 그래서 주택연금이다라고 이야기해요.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예. 자, 그럼 이제 한번 볼게요. 요 주택이 있는데 이게 시가 그냥 3억 정도 되는 주택이라고 할게요. 여기 갑이라는 분이 살고 계세요. 근데 이 어르신은 만 60세 이상 되는 분이에요. 만 60세 이상. 이제 이 만 60이라는 나이는 할아버지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아침에 이렇게 천변 따라서 계속 이제 아침마다 이렇게 운동 다니고 그러거든요. 근데 연세 좀 많이 드신 것 같은데 나는 걸어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뛰어다니신 분 되게 많아요. 그리고 진짜 이렇게 어떤 부부가 있는데 거긴 정말 비가 와도 날씨가 좋아도 부부가 항상 이렇게 둘이 마라톤을 하는 사람인가 봐. 연세는 거의 60 가까이, 남자는 더 넘은 것 같고 여자분도 되게 많이 되셨는데 정말 잘 뛰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좀 뛰다가 맨날 추월당해. 그러니까 이제 가다가 마주치잖아요. 그러면 뛰다가 그냥 걸어가요. 쪽팔리잖아. 뛰다가 추월당하면. 그래서 좀 그러는데 이제 사실은 60세도 할아버지라고 하면 안 돼, 사실은. 건강하니까. 근데 이제 이 60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직장 생활을 60까지 하는 경우가 너무 이제 극히 드물잖아요. 대기업 노동자들 아니면 거의 불가능해. 진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60이 되면 직장 생활을 그만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60이에요. 60. 그러면 이제 이분은 주택은 있는데 정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소득이 없대.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이분이 3억짜리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한꺼번에 1억 7천만 원을 대출을 받으면 안 돼요. 왜냐면 갑자기 평상시에 전화도 없던 며느리가 아버님 어찌 하면서 식사하러 한번 놀러 오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돈 빼먹고 그러니까 안 돼. 안 되고. 그리고 이분은 있잖아요. 목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매달 이렇게 그냥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돈만 있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주택을 은행에 담보로 잡히고 매월 단위로 필요한 돈을 연금식으로 생활비를 받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는다 해서 주택연금이라고 그래요. 3억짜리 주택 담보로 맡기면 한 68만 원 정도 나옵니다. 한 70만 원 나온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70만 원씩 이렇게 나온다 해서 다시 한번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 받았으니까 무슨 연금이라고 그래요? 주택연금이라고 하는데요. 모기지론 또는 역저당이라는 소리를 쓰거든요. 모기지론이라는 게 바로 담보대출인데요. 역은 반대거든요.
이제 해볼게. 왜 영모기지로는 용어가 나오는지. 자, 일반 대출은, 일반 주택담보대출은 집을 살 때 한꺼번에 목돈을 빌립니까? 대출을 한꺼번에 빌리는 거죠? 그리고 갚을 때 상환은 장기간에 걸쳐서 상환하는 거죠? 이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이거 볼게요.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고 돈 빌려주는 거예요. 빌려가는 거지. 매달 70만 원씩 계속 이렇게 갚는 거예요. 그러다가 본인이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서 여지껏 빌렸던 원금과 이자를 갚는 거야. 그러니까 보세요. 빌릴 때 조금 계속 빌리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본인이 사망 시 갚을 때 한꺼번에 갚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대출하고 비교했을 때 대출 빌리는 모습과 갚아 나가는 모습이 서로 반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역모기지론, 역저당이다. 그렇게도 불러준다는 거. 자, 그럼 일단은 기본적인 개념 다시. 주택연금은 뭘 이용해서?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는 건데 역모기지론이라 하더라. 그래서 돈 빌릴 때는 한꺼번에 빌리는 게 아니고 조금 빌리다가 본인이 사망 시 주택을 처분해서 한꺼번에 일시에 갚는 그런 모습이더라. 그리고 하나 더 할게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있는데 3억짜리 주택을 담보로 잡고 60세 되시는 이분이 계속 돈을 빼다 쓰면 주택의 담보 가치가 점점 커지겠어요? 작아지겠어요? 그러다가 한 만 90세 정도 되는 시점에 주택의 담보 가치가 소멸된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가장 깔끔한 방식은 할아버님이 이때부터 이용하시다가 만 90세가 되는 시점에 딱 그 날짜에 하늘나라로 가시면 계산이 완전 깔끔해요. 겁나 깔끔해요. 그러면 엄청 깔끔하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주택을 처분해서 갚아야 되겠죠? 주택 처분 가격이 있어요. 처분 가격이 있는데 그 다음에 연금 채권을 연금으로 받은 돈 원리금을 갚아야 될 돈이 있어요. 근데 할아버지가 만약에 78세가 되는 시점에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라고 가정을 하자. 그러면 주택 처분 가격이 3억이에요. 근데 할아버지가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연금으로 받은 돈은 1억 5천밖에 안 될 수 있죠? 그렇죠? 주택 처분해도 돈이 부족해 남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남는 것은 국가가 먹을까요? 은행이 먹을까요? 그럼 자식들이 가만 놔두겠어? 헌법소원 제기하지?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우리 아버지가 주택을 담보로 잡히고 연금 받다가 돌아가셨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거야. 집 팔면 3억인데 우리 아버지가 받은 돈은 1억 5천밖에 안 돼. 나머지 1억 5천을 은행이나 국가가 먹으면 자식들이 가만히 있겠냐고. 그치? 남는 돈은 상속인에게 교부가 됩니다. 당연하겠죠? 시험이 안 중요합니다. 안 중요하고요. 할아버지가 이때 돌아가시면 계산이 깔끔하게 끝나요. 이렇게 애누리 없이 끝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면 은행도 계산하기 편하게 돌아가셨다 해서 화원도 2개 보내줄지 몰라. 근데 이제 할아버지가 지금 100세. 근데 100세인데도 아직 안 돌아가신 거예요. 이때 돌아가시면 좋을 텐데. 안 돌아가시고, 그래서 은행에 전화해봤어요. 할아버지 어디 계세요? 했더니 무등산에 등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건강검진했는데 신체 나이는 지금 45살이래. 자, 주택담보가치가 소멸돼도 본인이 사망할 때까지 주는 겁니다. 사망할 때까지. 그러면 계속 연금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연금으로 받은 돈이 4억이 돼버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주택 처분에도 1억이 부족합니까? 1억 원의 부족분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거지. 자, 근데 이 주택연금은 노후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금융의 성격을 띠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남으면 상속인한테 주는데요. 돈이 부족함이 있잖아요. 상속인한테 물어내라고 안 합니다. 국가가 다 책임지는 거예요. 국가가 책임지는 거예요. 요게 시험의 특징이에요. 특징. 그래서 부족분이 발생해도 상속인한테 물어내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부족분은 국가가 책임져 주는 거다. 그게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이 되겠다. 요 정도만. 예. 뭐 기타 이제 많아요. 그 이제 옛날에는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 돼야 된다. 이제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졌어요. 부부 중에 아무나 만 60세 이상만 되면 된다. 그렇게 하면 돼요. 왜냐면 이제
그랬대요. 이제 부부 모두 만 60세 이상이라고 맨 처음 나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부부가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집들이 많잖아요. 제가 이제 좀 아는 친한 선생님이 있는데 그 선생님은 집안 자체가 남자들하고 이렇게 여자들하고 나이 차이가 기본 10살이에요, 10살. 그래서 나보다 3살 많은데 내가 이제 형수님이라고 하는데 형수님은 30대야. 부러워 죽겠어. 아무튼 그 집안은 다 그래.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남자는 만 60세인데 여자는 만 45세가 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못 받는 거야. 그래서 배우자가 60세가 돼야지만이 본인이 75세가 돼야지만이 받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된다 이거야. 그래서 부부 모두가 아니고 부부 둘 중에 하나만 만 60세 이상 되면 된다. 그렇게 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 60세인데 할머니는 27세도 돼야 안 돼? 돼요. 예? 네. 아무튼 뭐 세부적인 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부부 중에 한 사람만 만 60세 이상이면 가능하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9억까지 가능해요. 이게 주택 가치가. 그러니까 9억이면 한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와. 그래서 요즘에는 이런 연금 설계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노령연금도 있고 본인이 이렇게 보험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요것도 집어넣어가지고 하는 경우도 좀 제법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좀 정리합시다. 자, 첫 번째 어디냐? 리츠 배웠죠? 리츠. 부동산 투자회사. 리츠는 리츠다. 리츠는 리츠이기 때문에 리츠는 부동산에만 투자하기 위해서 설립했기 때문에 리츠는 리츠가 아닌 다른 회사랑은 투자할 수 없다. 리츠는 주식이다. 들어봤죠? 리츠는 주식의 형태로 거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환금성이 높다. 자기관리, 위탁관리, CR 리츠가 있는데 딱 하나만 기억하자. 실체가 있는 회사가 누구냐? 자기. 끝. 네. 두 번째. 나한테 이야기한 거였어?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 볼 거예요. 파이낸싱이 자금 융통인데 개발사업, 부동산이 담보가 되는 게 아니고 개발사업이 뭐가? 수익성을 담보로 자금을 조달하면서 차입자 입장과 은행 입장의 특징 용어 2개 알죠? 수익성이 담보가 되니까 차입자는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라고 그랬죠? 개인적인 부채에 더 많은 자금을 융통할 수도 있고 개인적인 부채가 아니니까 은행은 차입자한테 물어내 라고 할 수 없는 비소고 금융이 된다. 이야기했죠? 그렇죠? 다음 은행. 은행은 일반 부동산 담보대출에 비해서 PF 대출 위험이 커. 그렇죠? 그러니까 안전장치를 걸어야 돼. 신용 끊어. 신용이 절연. 개발업자의 개인적인 채무 등 파산 등이 PF 사업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별도의 독립적인 법인 설립을 요구한다고 그랬죠? 신용 끊자. 신용의 절연. 돈 관리 제대로 하자고 그랬죠? 통장 만들자. 에스크로우 계정 또는 결제 위탁 계정 이렇게 그 용어 받고. 준공. B. 소유권 양도. 아이씨. 누가 또 정확한 발음을 하니 T라고 그래 그냥. T. 방금 발음 좋았어요. 누구예요? 자, 운영하다. 소유하다. 다음 임대 L.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강력한 예상 문제가 되는데 그 문장에서 거기서 요 단어만 집어넣어주면 된다는 단어만 예, 이거만 하고 다음 부동산 금융상품 중에서 우리 시험에 나온 보금자리는 은행에 있는 거 말고 은행에도 2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신한은행도 보면요 실제 그냥 보금자리론이 있고 신한보금자리론이 있어. 근데 신한보금자리론은 대출 만기 3년 변동금리 이런 거 아니라고 했어. 우리 시험에 나오는 거 대출 만기 몇 년? 10년 최저 10년 무슨 금리? 고정금리 이거 조심하고. 주택연금 말 그대로 뭘 이용해서? 주택을 이용해서 연금을 받는 게 주택연금이고 무슨 저당이라 한다? 역저당, 역모기지론이라고도 한다. 예, 그래서 역은 반대다. 일반적인 대출은 빌릴 때 한꺼번에 빌리고 분할 상환하지만 얘는 빌릴 때 조금 빌리고 처분해서 한꺼번에 갚는다. 그래서 반대이기 때문에 여기를 하더라. 이용 가능한 자는 만 몇 세? 부부 모두? 할머니는 27세가 돼도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러니까 참 이런 것도 좋은 제도 같아요. 예. 돈 많은 사람 이렇게 해서 예. 아무튼 그래요. 난 잘 모르겠고 이제 중요한 것은 할아버지가 너무 오래 사신다고 해도 담보가치를 초과해서 산다 하더라도 은행은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관 준비됐으니까 빨리 마무리해서 이렇게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한다. 그래서 너무 오래 사셔가지고 주택 처분 가격이 연금 채권을 상환하는데 부조건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은행한테 부담시키지 않습니다. 상속인한테 부담시키지 않고 국가가 책임져 준다고 그랬죠? 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주택연금이다. 요 정도만. 네. 자, 책 어디를 잠깐 펴보시냐면 110페이지, 100페이지 펴놓고 잠깐 휴식했다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